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부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부자요? 저는 아직 갑부?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네. 하지만 도대체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 또 뭘 가져야 부자가 되는지에 네.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그죠? 또 나아가 부자가 되면 네.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나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는 점인데요. 네. 우리는 뭘 가져야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돈이라면 얼마를 가져야 진정한 부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 예. 같고 뭐 자식 부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얼마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엔 재산이 많아서 부자인데 스스로는 아직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배고프대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벌런이 유한계급론에서 부에 대한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못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부에 대한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못하며 부에 대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욕망의 근본적 바탕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벌론에 따르면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욕망을 하는데 예. 그 배경에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욕구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이 이러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좀처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네. 매번 경쟁자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력에 시달린다는 거죠. 네. 그 결과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저 정도면 돈 걱정 없이 살겠다 싶은데도 정작 당사자는 만족을 모르고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따라서 가진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부자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부자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안 된다. 네. 그럼 뭘 또 가져요? 예. 뭐 몇 가지 소개할 텐데요. 네.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마르크스는 이 경제적 부의 개념과 대비해서 실질적인 부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부자는 필요 노동 시간 이외에 가처분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노동 시간이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비용을 버는데 사용되는 시간을 뜻하죠. 예. 즉 실질적인 부자란 노동 시간 이외에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대로라면 백만장자라도 한시도 쉴 틈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면 부자라고 보기 어렵죠. 백수 생활하고 있으면 돈 많이 그 사람 부자네. 그죠?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부자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아니고.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을 하는 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프롬이 보기에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남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두쇠처럼 자신이 가진 돈이 줄어들까 봐 남들에게 한 푼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동창끼리 모처럼 만나 식사를 하는데 네. 동창 중 한 명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친구들은 좀
배도 아프고 어쨌든 부러워하면서 축하를 건네죠. 근데 식사를 마친 후에 계산할 시간이 되자 지금까지 돈 자랑을 실컷 하던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내가 한턱 쏠게라고 말은 하기는커녕 네. 은근히 다른 사람이 밥값을 계산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친구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안 봐요. 부자건 뭐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안 봅니다. 그러니까 프롬 관점에서는 부자가 아닌 거죠, 그죠? 또 미국 철학자 에릭 호프는 진정한 부자인지 아닌지는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진짜 가진 자는 네. 진짜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진짜 가진 자는 남에게서 빼앗지 않고도 자유와 자신감 심지어 부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얻는다. 네. 다른 한편 진짜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부자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에릭 호프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의 형성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예. 진정한 부자는 아니라고 본 거죠. 가령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았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부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현재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항상 노심초사하죠. 왜냐 그러면 자신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이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에 진정한 부자는 돈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그의 재산은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가로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부를 형성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도 부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확실히 철학자들이 이렇게 부자를 딱 이렇게 정의해 그렇죠? 주니까 확 들어오고 공감이 돼요. 그죠? 저도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쪽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철학자들이 그렇지 부자인 분들이 철학자 별로 없을 테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럼 부자가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보통 부자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알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부자가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국시대 사상가 맹자는 맹자 등문공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항산자 유항심.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고로 사람은 어느 정도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체로 돈이 없고 지갑이 얇으면 마음이 불안정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은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 아프죠. 그죠? 유대교 서성인 랍비들도 맹자처럼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텅 비면 이리저리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나쁜 점도 있어요? 예. 부자가 되면 뭐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건 그렇죠. 나쁘죠. 예. 예.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또 재산이 많아지면 뒤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돈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부작용으로 가장 큰 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사마천 사기 화식열정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릇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떴지만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예. 대체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는 걸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위해 자기를 팔거나 돈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행동은 아무래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서로 간의 재산 차이가 크지 않을 때나 가능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재산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돈이 서로의 관계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재산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만일 학창 시절에 친했던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는데 보니까 네. 재벌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친구가 예. 그럼 그 상황에서도 친구니까 예전처럼 아무런 서스럼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재벌이 됐어요. 네네. 친하게 지내야지. 그죠? 친하게 지내고는 싶으나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는 못하죠. 물론 그렇긴 그죠? 하죠. 네. 예, 거리감이 좀 느껴지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난 재산 차이가 친구와의 거리감을 만들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벌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다면 이제 친구 관계는 끝나고 주종 관계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에게는 대체로 주변에 우정을 나눈 친구는 점점 사라지고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만 남기 쉽습니다. 바른 말 해줄 친구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이 이렇게 친구 관계를 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자에게는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 돈은 인간관계를 압박하고 부패시킨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가족 관계는 좀 뒤로 밀려나고 네. 재산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나 이권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왜 재벌가에서는 가족이나 형제끼리 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들의 심성이 특별히 더 탐욕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가족 관계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부자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의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를 칭송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부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을 칭송할 따름입니다. 근데 물론 탈무드에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재물이 너무 없으면 걱정과 고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전부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해서 부자가 되려고 또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부자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부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고. 그렇죠. 다만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재산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